안녕하세요. 배상훈 정정군의 막장 토론 3월 12일 방송입니다. 정정군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우리 이제 1착은 CSI님, 뭐 서울을 이제 포정천님 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헤매고 계시다고 누가 CSI님이 또 오셨어 서울에? 네, 지금 저기 있잖아요. 열받은 마음 뭐 이렇게 헤매고 있다. 그 저기 이 우리 아이들 잘 많이 키워놓고 예. 즐기시는 우리 CSI님 좋습니다. 예. 캐롤러님, 포청진 반갑고요. 예. 옥다방 고양이님, 지혜님, 예. 미니토마토님, 스르르님, 박서아님, 조수정님, 로라님, 우리 박서아님은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반갑습니다. 예. 입센 노랑님도 있고 입센 노라님도 있네요. 입센 노랑은 담배 이름 같은데. 모르게 어쨌든 뭐 예. 반갑습니다. 예. 태선최님, 봄나들이님, 푸뱅크님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모두 예. 건강하시고 오늘 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네. 비가 빨리 아직 다 그 산불이 완전 진압이 안 됐죠. 예, 완전히 안 됐습니다. 저 월악산 쪽이라든가 저 산 그 깊은 데는 이 탄층 속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한번 비가 좀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덮어줘야 됩니다. 한 80% 진화율이라고 하던데 이제 비가 와야지 이게 참. 완지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 이 땅 표면만 해봤자 탄층 안쪽에 있는 거는 비가 와야 꺼집니다. 예. 우리 저정원님, 이정임님, 죄송합니다 입생노랑님. 햄찌님, 박사님, 예. 전 담배 얘기했는데 향수라고 하시네요. 헬로로미님, 예. 검은별님, 예, 반갑습니다. 한다나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약간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이긴 한데 이제 완전히 봄으로 들어간 것 같죠. 그렇죠. 약간 예. 뭐 중간에 한번 또 꽃샘추위나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네, 뭐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이게 봄이 오니까 이게 몸이 이게 겨울 되면 움츠러졌던 게 쫙 펴지듯이 마음도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우리 반달 기사님 오셨고 아이고. 직감님도 오셨고요. 우리 한다나님은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네요. 아이고 조의를 표합니다. 예. 우리 그 이거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 뭐 90 이상도 다 사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나 보네. 예, 연세로 치면 이미 뭐 이게 뭐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닌 편인데 오늘 코로나가 돼버리면 이게 그렇죠. 급작스럽게 예, 아무래도. 가시니까 예,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할 그렇죠. 시간이나 또는 이렇게 서로 이제 헤어지는 그렇죠. 이별의 시간 예. 자체가 잘 안 주어지니까 그게 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걱정이죠. 예. 조수정님, 김현옥님 반갑습니다. 예. 요즘은 그래서 이제 바로 화장을 해갖고 초기에는 문제가 됐었죠. 왜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못 보게 마지막 그 보스 못 보게 화장을 해버리냐. 그런데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 친구 저도 지난주에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경북 상주에 갔다 왔는데 그 아버님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확진되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허망하죠. 예. 하여튼 잘 추스리고 예. 잘 보내드리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자, 그건 그거고 제가 오늘 커피 또 얻어 먹었습니다. 네, 제가 내기에서도 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의 여부로도 제가 커피 한 잔 네. 먹고. 근데 우리가 내기를 너무 소소하게 거는 것 같아. 그 더 이상하면은 이거는 범죄가 됩니다. 범죄 무슨 주변에 보니까 뭐 최대로 건 사람들은 5만 원까지 했던데. 에이, 이거 뭐야 이거 1,500원짜리 아니야. 5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되죠. 예. 참, 어땠어요? 근데 개표 방송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네. 느낌이 지금 이틀밖에 아니잖아.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게 완전히 3일 됐죠. 예. 육체적 정신적 올인해서 그냥 집중해 있다가 끝나버리니까 마음을 탁 넣어버리니까 이게 언제적 일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날 거의 밤을 샜습니다. 뭐 왜 밤을 샜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뭐 특히 내가
뭐 어디 하나에 뭐 이렇게 올인한 것도 아닌데 근데 밤을 새면서 거의 새벽 한 4시 반 5시 정도에 거의 이제 닦았죠. 저는 6시까지 그냥 보냈는데 진짜 저는 그 방송을 안 보고 그 어디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게 되면 개표 현황표 다 올라와요. 이게 공식 집계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텔레비에 안 나오는 방송에 안 나오는 나머지 그 군소 후보들 그러니까 지역도 보면 구 단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 보는 또 맛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한 번씩 체크하는데 이게 또 방송하고 다르니까 계속 선관위 홈페이지만 볼 수가 없잖아요. 홈페이지는 한 뭐 10분, 20분만 한 번씩 클릭하면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시간을 때울 게 없어가지고 넷플릭스 그 뭐 소년 심판 드라마를 그냥 7편을 그냥 뭐 한 편당 한 40분 하잖아요. 40분 하니까 그거를 한 5시간을 버텼네. 그렇죠. 그리고 재밌었어요? 저는 제가 본 넷플릭스가 제가 오징어 게임은 안 보고 DP하고 괴물하고 이런 건 봤는데 지옥도 봤는데 본 것 중에서는 제일 낫던데요. 제일 재밌고 작품의 완성도라든가 배우들의 열연, 뭐 저기 극본의 대본의 탄탄함. 그거는 사실은 뭐 괜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소년 심판회가 나는 뭔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촉법 소년을 다룬 거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뭐 아동법이라거나 소년법 이런 거하고 연동되는 것 같아가지고 훨씬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얘기한 것 중에서 사실 우리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많이 해야 되는 사회적 현상, 그 범죄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건데 잘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슈가 터지면은 뭐 촉법소년 나이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본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자체를 여론 선도층이라든가 이렇게 언론에서 이슈도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잔혹성이 문제야? 이런 대단히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소년 심판은 조금 더 깊이 좀 볼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그 책 그 더 파이브 잭 더 리퍼의 희생자 이야기도 했듯이 저도 참 괜찮았던 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촉법 소년 이 연령이 낮춰야 된다, 높아야 된다, 애들이 잔혹해진다 아닌다라는 가해자의 측면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환기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 촉법 소년이나 소년범 같은 경우는 항상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설 문제거든요. 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 시설 처분도 하니까 이 시설의 문제 그것을 너무 미화하지도 않고 또는 너무 완전히 뭐 문제가 거기 있어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 측면들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벌써 이 유튜브 방송이나 팟캐스트 하면서 계속 주장해 온 바입니다. 도대체 소년 범죄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언론이나 아니면 가짜 전문가들이 뇌까리는 것들 너무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에 피해자 아이들이 어떤 처지에 있으며 이들의 부모들은 왜 이렇게 버렸으며 이들이 왜 학교에 못 가게 됐는가에 대한 그럼 그들을 처분하고 치료하고 교정하는 시설은 어느 됐고 전문가들은 얼마나 있으며 그 절차는 어떤가 이걸 전혀 파악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저 나쁜 짓 뭐 강하게 처벌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진짜 수준 낮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의제 설정이 안 돼 있는 거. 이 소년 심판은 언론이 해야 될 의제 설정을 이 흔히 말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던 우리 방송에서는 그 이런 뭐 촉법 소년과 관련된 쟁점이나 그것을 다뤘는데 이걸 하나의 어떤 이 드라마 형식, 영화 형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접근도 하게 되고 다양한 시각, 판사의 시각, 피해자의 시각, 가해자의 시각 뭐 이런 것도 다 얘기하니까 훨씬 뭐 저는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 물론 뭐 김혜수 캐릭터가 현실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캐릭터는 그런 판사가 어디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적, 구조적, 현실적 조건도 안 될 건데 안 되죠. 물론 그러니까 이 드라마적, 영화적 상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상당히 몰입이 되더라고요. 몰입이 보통 되는 거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아 또 오버하고 있네, 과장하고 있네 이런 약간 거부감이 생기던데 이번에는 현실에서 김혜수 같은 캐릭터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몰입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소년 심판을 보면서 저는 사실 관련된 소년 범죄 아니면 소년 처분 관련된 깊이 있는 전문가들, 깊이 있는 관련자들의 건강하고 이 건강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다양한 토론 그리고 대안의 제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 장에서 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이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스템에 소년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 소년 분류심판원이라든가 아니면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그리고 소년원 이런 데는 거의 소년원은 기능하지도 않고요. 쉼터도 사실은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범죄자를 양상하는 학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도소 학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저기 소년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걔들 보내봤자 뭐 하느냐. 어차피 그 범죄를 배워오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자기네들도 아는 거죠. 이 저기 처음에 중급 정도의 위험자들이 거기 가서 아주 위험한 자가 되는 그런 어떤 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는 돈이 많이 들고 또 이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흔히 말하는 대증적인 요법 아주 그냥 표면적인 처치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2005년, 6년, 7년 그때 우리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이대로 놔두면 얘들이 연쇄살인범이 된다. 거의 정확히 맞췄어요. 왜? 이번 소년 심판의 첫 번째 그 사건이 인천 동춘동 사건이거든요. 그로부터 십몇 년 뒤에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2005년, 6년 그때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조짐은 보였지만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말을 하면 참 재수 없는 말이지만 이 개표 방송을 다 보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분들 뭐 이긴 사람을 지지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한테는 다 힘겨운 시간이었는데 저는 아주 생산적으로 이 촉보 이 소년 심판 7편을 본 게 아우 이것도 야 이 시간 그냥 좀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날 7편 보고 그 다음 날 3편 다 봐가지고 이제 다 봤죠. 다 봤는데 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 조금 뭐 별로던데. 예, 뒤쪽은 좀 약해요. 예. 예, 그건 확실합니다. 앞에 예. 그래도 앞쪽은 괜찮은데 예. 조금 힘이 딸렸어요. 예. 그건 뭐. 예. 그리고 뭐 이게 또 우리 주제하고는 나중에 그 다음 좀 뒤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 소년 심판에서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원래 처분을 하잖아요. 보호 처분하는데 갑자기 무슨 형사 재판이 된다고 해가지고 검찰로 역송을 한다 이런 말이 잘 몰랐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이해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10에서 14세는 보호 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4세 이상부터 19세까지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고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할 거예요. 수 있고 또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14세부터 19세까지가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한 거죠. 이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처분도 가능한데 그건 전적으로 이제 판사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근데 지금 처분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사건이 파해 처분이 이건 형사 처벌을 해야 돼. 예. 그럴 때 판사가 함부로 바로 전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한테 다시 돌려보내서 형사 재판을 다시 열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심판 안 보신 분들 한번 다 보시고 또는 이게 한번 보고 그냥 끝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제도와 또는 법적으로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자, 우리 뭐 댓글에서는 다들 뭐 대선 얘기하고 계시니까 대선 얘기해 봅시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 결과를 보고 뭐 저한테 졌지만 이거 사실 뭐 지고 이기고 의미가 없잖아요. 0.7%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편집장이 윤석열 당선을 예측하고 저는 사실 이재명 당선을 이렇게 좀 내길 걸었지만 저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은 윤석열이 당선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출구수 나오고 역전됐구나 생각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고 포기하고 제가 이제 커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0.73이라는 숫자를 예. 야 조금만 더 하면 이거 엎을 수 있었는데라고 이재명 쪽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같은 사람들은 0.73의 벽을 못 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많은 말씀하시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선거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사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긴 컸구나.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은 0.7% 차이였지만 하루 이틀 뒤였으면 뒤집어졌을 거다. 이 말도 맞는 말일 수 맞는 있죠. 말일 수 있죠.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선거일이 한 이틀 전에 투표를 했으면 표차는 더 컸겠죠. 그렇죠. 이것도 그렇지. 맞는 말인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는 하루만 더 있었으면 뒤집어졌을 건데 아니 오히려 하루 전에 했으면 표차는 10% 났을 건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패가 갈린 거니까 승리한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왜 이겼는가 이재명은 왜 졌는가 국힘과 민주당이 마찬가지겠죠. 정의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2.4%라는 성적표가 왜 나왔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야지 다음에 어떤 선거가 되든 자신들의 정치 활동의 어떤 근거나 자양분을 삼을 것이지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이 멘탈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10%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왜 0.7% 차이밖에 못 이겼냐라는 멘탈리티. 하루 뒤에 있었으면 이건 뒤집어지는 건데 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안타까움, 아쉬움 여기만 반복되는 거죠. 이 그렇죠. 멘탈리티만. 그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그것을 양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왜?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패거리를 만들어가는 사실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정책 선거가 안 되느냐? 아니면 뭔가 선거가 왜 이렇게 네거티브만 있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선거 자체를 뭔가 하려고 할 때 좀 더 치열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장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건 지역적으로 예. 무슨 뭐 줄리 얘기도 하고 뭐 이성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접근하다 보니까 선거 자체에 대한 초기 의사 설정이 저는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등장하고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던 그 시점. 그러니까 한 5년에 보통 그래서 10년 주기설이잖아요.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10년 주기설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20년, 50년 민주정부 집권론. 그렇죠. 이게 오만하게 보이지만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거는 워낙 탄핵이라는 사건이 큰 사건이었고 그렇죠. 이렇게 철저하게 몰락했던 집단이 5년 안에 복귀한다, 재기한다. 그것도 이렇게 정권 교체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윤석열이든 윤석열 할아버지든 간에 국힘 후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정치적 지형이었다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아까 상대 정당 자체가 철저하게 몰락했고 거의 뭐 10% 이하의 지지율까지도 몰릴 정도로 몰락했던 이런 상황.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지지율은 뭐 80% 90%를 달했고 이게 초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이 큰 세 개의 선거를 일방적으로 완성을 했다는 거야. 이 완성을 하고 완성이라는 게 선거의 어떤 그냥 그 시기만이 아니라 완성을 했다는 것은 의회 권력 그리고 선거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였던 지방정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길게 본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왜 뒤집어졌는 건가? 이
5년의 시간이 끊임없이 조금씩 올라왔던 예를 들면 정권 교체의 열망들이 이게 계속 가속도가 붙고 눈덩이처럼 커졌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뭘까?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상당한 표차로 이길 거다라고 봤는데 0.7% 이건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한 6개월 작년 11월 달이죠. 윤석열 이렇게 후보 라인업이 딱 짜여진 게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의 시기로 봤을 때 윤석열이 비교적 앞서 나가는 국면이었고 표차가 적을 때는 한 2, 3% 많을 때 10%까지 나게 됐던 과정들이 0.7%라는 이 초박빙으로 오게 됐던 원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전하고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게 떡수를 두면서 내리막길을 갔던 이유는 뭐냐? 이건 약간 다른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양당의 사실은 보면 종속 변수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종속 변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을 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심한 이 멸족지경이 같은 국힘이 왜 이렇게 그리고 20년, 50년 민주정부 집권을 내겠던 이 구조가 왜 바뀌었는 건가? 이걸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단이 국가 운영에 거대한 큰 플랜 자체가 없었다. 저는 이거는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얘들은 그냥 그 운동권 집단이라고 표현하면 좀 욕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걔네들이 지향했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라 자기들이 한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일관성도 없고 어떤 쪽을 지향해야 될지를 지들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 이익 집단 정도. 저는 그것에부터 바꾸라는 국민적 요구 이것을 거슬렀던 것이 저는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성과 반성 속에서 전체적인 국가 운영의 틀이라든가 인재풀의 운영 그리고 또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무한 그러니까 개개의 사안만 대응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안 대응도 갈짓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 인프라 문제, 또 인사사고 이게 계속 터지는데도 우왕좌왕.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소위 말하는 문파라고 하는 친여 인플루언서들의 그 해코지들, 해악들. 마치 이게 지들이 다 가진 양 그 한 이슈로 다른 어떤 좋은 대안들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깽판 치고 깡패짓 하면서 뭉갰던 결국은 그 결과의 후과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번 선거의 핵심인 거지. 그 다음은 사실은 종속 변수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약간 우리 배 선생 이야기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화 시킨다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가 처음은 화려했으나 뒤로 갈수록 이 초라해지는 모습들 정책적 측면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의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대를 이렇게 부풀려나. 근데 그게 1년 뒤, 2년 뒤 가게 되면 도로함 타불. 상호 모순되고 내용도 없어. 이런 그리고 거죠. 예를 들면 2018년 전후로 보세요. 남북 관계,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북미 회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다 온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제는 북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이거 엄청나게 또 이벤트 탁현민 씨인가 이런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이벤트화 하잖아요. 그렇죠. 이벤트화를 했어. 근데 지금 남북 관계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비핵화 문제나 남북 문제의 평화 프로세스는 그런 기대치에 비해서 지금은 또 어떤 거냐. 이런 거. 결국은 그때의 어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퍼포먼스에 비해서 또 뒤로 가니까 초라해져. 그렇죠. 검찰개혁 공수처 해가지고 공수처만이 보금이야. 검찰의 검찰의 기득권을 전가의 보금이 되는 거지. 예. 보금을 엄청나게 뻥튀기를 해서. 근데 지금 공수처가 보이고 있는 모습 초라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K 방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K 방역이 해가지고 이 코로나와 같은 소위 말하듯이 이 외계 세균의 침략에 대해서 다 초토화되고 있는데 코리아만 이 사우스 코리아 문재인 시대의 대한민국에서만 우리는 그래도
안전하다. 이런 식의 뻥튀기가 되었지만 지금 뭐 어떤 거냐. 지금 뭐 30만 40만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 뭔가 아름답게 퍼포먼스를 했지만 그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끝이 초라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저런 거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인정해주지 않고 흔히 말하는 말빨 센 놈이 몇 가지 이슈만 대해서 그것을 몰고 가는. 그러니까 그 K방역도 마찬가지,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실제로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퍼포먼스 말고 북한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인적 인플라와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그 내적인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때도 알고 있었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외부적 요건이 바뀌었는데 어떡하냐. 그건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흔히 말하는 통일부나 이런 애들이 변명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경제 당연히 뭐 홍남기라든가 그 이전에 보세요. 걔네들도 제어 통제하지 못하면서 소위 재벌 중심, 기득권 중심의 그 경제 정책으로 계속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그 서민을 위한 양, 순상체를 위한 해지만 실제 본질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칙도 없고 그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대안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태. 그것도 세 번째 말이고 K방역도 마찬가지인 거. 결국은 K방역의 그 청와대 주체 김호란 걔는 뭡니까? 걔가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인사 참사가 났고 어떤 일정 정도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서 대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거기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포장만 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죠. 예, 하여튼 뭐 저는 그게 한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내로남불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선민의식이야. 선민의식.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이것을 문제 제기한다거나 약간 의기장을 놓는 애들은 예를 들면 이제 반국민,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식 자체에 대한 이 멘탈리티 거기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게 이제 조국 사태 때 쫙 갈라졌던 것들. 그 우리는 항상 정답 옳다라고 하는 이 비뚤어진 선민 의식이 5년 내내 지배했다. 이런 생각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소위 말하는 김어준과 뭐 열린 공감 TV로 대변되고 있는 이런 그 팬덤 정치를 극대화시켜버린 거. 그렇죠. 이게 선민의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같이 연결이 돼요. 연결되어 있는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내부에서 비판들도 있었고 국민적으로 보더라도 그거는 2021년에 그 서울시장 등 재보선 시기에서 그러니까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모든 권력을 다 줬는데 2021년 그 재보선에서는 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신호를 줬잖아요. 경고가 들어갔죠.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그러니까 몰랐다가 아니라 수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앤드 저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선택했던 게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서 LH 대장동 이런 측면에서 어떤 상당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들이 또한 이 지을 수 없는 민주당의 어떤 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 구조의 이 어떤 뭐라 그러죠? 약점들 뚝을 무너뜨리는 구멍들이 계속 커져 나갔던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문재인을 똘똘 감싸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극단주의자들의 문파 극단주의자들이 소수의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인해 장막과 여론의 장막을 쳐버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귀가 막히고 눈을 가려지는 거고 대표적인 게 김혜숙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인사수석위원회가. 그리고 그 외에 있는 허개비 같은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그 수석 애들 중에 그게 다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짓을 뭘 하는지 애들 몰라요. 거기서 그 지랄하고 있으면서 또 정권이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지 이득 다 챙기고 있는 것들이 그 청와대에 남아 있고 그거 좀 애니까 그냥 그 탁현민 같은 애들에서 뭐 이렇게 뭐 뻥튀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뻥튀기 한 거를 소위 말해 인플루언서 다스베이다 같은 데 나가서 또 뻥튀기를 해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마치 이게 히틀러의 괴벨스라든가
이 북한의 이 소위 수령 시스템 같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모르겠지만은 눈을 다 가려버려. 근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는 이 시스템 때문에 결국은 이 꼴이 났다는 거를 오늘 아침도 어제까지도 계속 0.73 아깝다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 더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반성도 안 하고 아직까지 개표방송 지들 잘했다고 오늘 아침도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치 지형이라든가 상황적 상황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용하는 스탠스와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윤석열이 아닌 윤석열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이기는 구조였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됐던 것이지 무슨 저 윤석열이 잘나가지고 윤석열이 무슨 초인이어서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내부의 어떤 규칙 사유들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스탠스가 아니라 그 누적된 요인들이 계속 쌓여갔던 거라고 나는 그렇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측면인 것 같고 그렇죠. 한 측면에서 결국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먼저 민주당 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가 뭐 이 5개월의 레이스를 보게 되면 이제 5개월 레이스라는 말은 이미 이제 이 작년 재보선 이후부터 LH 터지고 대장동 터지면서 윤석열 우위로 쭉 돌아섰는데 왜 이렇게 초박빙으로 이게 줄어들었느냐? 왜 그랬을까?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계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겠죠.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일정 정도 국민들이 사실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고 보는 게 윤석열의 공약집이 2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책 자체도 없었어요. 정책 자체도 소위 말하는 서로 상충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준석의 갈라치기 정도 말하자면 이런 몇 가지 혐오 정치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구도만 있을 뿐이지 정책 자체는 과거의 회기예요. 과거의 회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정 정도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지지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전국교수를 넘었을지는 그건 몰랐던 거고 다만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준석의 갈라치기라고 하는 이대남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당히 이 여성들 이게 이 여당 쪽으로 그러니까 과거 이게 결집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 마지막 국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한 이틀 전에만 하더라도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도 윤석열이 5%를 이기고 이재명이 5%를 진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국힘 내부에서는 그 차이가 10% 정도까지 난다. 뭐 그런 얘기 들었죠. 3월 9일이잖아. 3월 7일, 8일 갤럽 조사에서도 한 6, 7%가 네, 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0.7이라는 초박빙으로 오게 되었던 이유에도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이 포함되고 있는 이 집단에 대한 이 극단적인 뭐죠 이게 이 터부. 네 맞아요. 저들은 안 바뀌어. 바뀌는 모습이 별로 없어. 물론 바뀐 유일한 거는 자기들 내의 성골들이 아니라 비주류였던 그렇죠. 자기들이 반대파였던 윤석열을 픽업한 것 자체는 바뀐 거죠. 친이와 이제 저쪽 문재인 정권의 관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국힘이란 집단 거기서 보여줬던 그 멤버들 홍준표, 권성동, 장제원 이런 올드한 애들이 주었던 이거 완전히 옛날로 빼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요즘 국민적 불신들이 그렇죠. 상당히 크다. 그렇죠. 크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결국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퍼포먼스 예를 들면 TV 토론 이런 데서 보여줬던 덜컥수들 그렇죠. 좀 약간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못했던 측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스토름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나 윤석열 개인보다는 예를 들면 윤석열 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윤석열의 어떤 가족들 이것을 친 거고 상대적으로 거꾸로 말하면 국힘은 이재명을 쳤거든. 그렇죠. 이재명 주변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어떤 윤석열의 어떤 요인들 마이너스 요인들 거기에 플러스 당연히 이준석과의 합력 그렇죠. 이런 게 있었냐. 이런 부분들이 한 두 번째 요인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역시 민주당의 어떤 선거 치는 능력. 네. 아까 말했잖아요. 대선과 지방선거와 총선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선거 3번을
3연속 완성을 했던 거거든요. 완성을 했던 과정이 상황적 요인도 있지만 선거 테크닉, 선거 캠페인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네거티브라고 부르든 뭘 부르든 간에 지금 민주당이 지지자들을 결집해내고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렇죠. 그것도 없으면은 걔네들이 정당이 국힘에 아닌 비해서 거지. 월등하다라는 건 그럼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조직력이 집권 여당의 조직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저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저거죠. 소위 말하는 본부장 뭘 해서 예. 뭐 저기 뭐 김건희 뭐 저기 최은순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예. 거기서 덜컥스 잡힌 게 김혜경이잖아요. 예. 그죠? 예. 김혜경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 덜컥스 걸려버리니까 선거 끝까지 얼굴도 못 미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가는 뭐 약간 이건 가십성 이야기긴 하지만 예를 들면 김건희는 마이너스 요인, 김혜경은 플러스 요인.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하는데 이게 다 두 개가 다 까발려졌잖아요. 그렇죠. 7시간의 녹취록과 뭐 법한 문제 까지면서 거꾸로 김현희 녹취록은 마이너스 하라고 폭로한 건데 마이너스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할리퀸 효과가 나타나고 거꾸로 김혜경은 상대적 실망감 때문에 더 조짐을 당한 형태가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우자가 없는 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제로섬 게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희박한 전략적인 오류를 범했다. 민주당에서. 예. 왜? 이게 네거티브로 보든 뭐로 보든 네. 결국은 본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변화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인 승부를 봐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네. 격가지로 전략을 짜다가 엎어져 버려. 근데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미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치고 나가 버리니까 감당 못하는 거야.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 결국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 끝까지 가는 상태가 돼. 그래서 이제 제2 생태탕 제2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100% 생태탕처럼 뭘 조져도 예. 그걸로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얘기했던 어떤 좀 약간 길게 봤을 때 이 5년의 어떤 문재인 정부 집권 과정에서 계속 누적돼 왔던 약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비판 이런 데 대해서 귀를 좀 더 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 5개월 동안의 선거 캠페인 능력을 봤다고 한다면 이 반성하는 스탠스와 선거 캠페인 능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윤석열이 이길 수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이긴 거는 제 느낌으로는 뭐죠? 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한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5년 만에 이게 뭐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구조적 요인과 이 국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 고루함, 낡음, 인적 요소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선거 캠페인에서의 능력 이런 것이 합쳐졌다고 한다면 무조건 제가 볼 땐 90%는 이건 정권 재창출의 어드밴티지였는데 안 되는 요인들이 계속 누적되었던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걸 제대로 짚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좋아합니다. 왜? 이재명은 말 그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진 않는데. 그러니까 아니 좀 근데 이재명 개인에 대한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명 개인과 예. 민주당의 역사적 과제 예. 해야 되는 이것이 합치됐을 때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결국 민주당의 실책이지만 뭐 제가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다만 제일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소위 골수들이 너무 극단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단하고 내가 볼 때는 그 선민주의로 무작한 왜곡된 이 선민주의자들의 집단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바뀐 건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당에도 미래가 예. 밝지 않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합리적인 정당 구조라고 하는 거를 되찾아야 된다. 예. 그래야지 민주당한테도 길이 생기는 그 거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난 고민이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다만 그게 꼭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래서 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저는 단일화 될 거라고 봤잖아요. 네. 단일화 된다는 그러니까 단일화 때문에 이겼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이준석 말대로 단일화는 별로 뭐 사실 까놓고 보니까 단일화의 어떤 선거 득표에서의 의미가 별로 없었다. 마이너스 더 컸다는 거죠. 뭐 아니 이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맞는 맞아요. 이야기일 수도 예, 봐요. 저도, 예. 그런데 윤석열이나 이쪽에서 했던 캠페인의 핵심적인 기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의 출마 선언문이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 압도적 정권 교체, 국민 통합, 왜냐면 국민 전선. 다른 말로 하면 이 민주당 외의 세력들을 최대한 모으겠다. 그래서 왜 이 5년이 이 뭔가 잘못되었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정치적 메시지로서의 효과는 단일화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득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이후의 행보에 있어서는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상당히 중요할 거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예전에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과 같은 애들의 그런 리바이벌이 될 것인가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다. 근데 이건 모르죠 아직 어떻게 될지는. 이준석이 또 만만한 선수도 아니고 또 우리 영남 토호들도 만만한 선수도 아니고 이제 안철수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단 안철수의 정치 생명은 5년 연장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 이걸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한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자 그러면 윤석열이 아니고 유승민, 홍준표였어도 이거는 이기는 선거였냐.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이 아니라 뭐 이낙연이나 다른 후보가 되었어도 지는 선거였냐. 이런 상상을 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이제 유승민이었다. 유승민은 근데 사실은 대통령감은 아니고 그냥 관료감이고 이제 뭐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그런 아젠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승민은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거 생각하면 윤석열이 아닌 어떤 후보라고 했을 때 과연 있었을까? 왜냐하면 있었을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그런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자체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데리고 그렇죠, 올 수밖에 뭐. 없었던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어려웠다. 윤석열이 아닌 상태도 어려웠다. 그랬다는 거죠.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거 못 이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전통적인 국힘 후보가 아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건 민주당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하듯이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국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과 비민주당의 싸움이 그렇죠. 거죠. 예. 반민주당의 싸움이었던 거고 이 구도를 이 국민의힘 애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은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거고 그걸 모르면은 또 그냥 제가 장기 집권 그러니까 반민주당을 상징하는 인물이 홍준표나 유승민이 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 했으니까 0.7%도 이겼던 거고 아니었으면 그냥 이거는 못 이기는 선거였다고 저는 보는 거고. 왜냐하면은 유승민과 홍준표는 민주당과의 적대적 공생의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끊임없이 치려고 했었던 국힘이냐 아니냐 과거로 돌아갈 거냐 아니냐 예를 들면 얘들 민자당이고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이냐 비한나라당이냐 이 구도가 먹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먹힌다는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왔으면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얘기 안 쓰지만 국민의힘이 왜 불임 정당이 됐는가에 대한 그것이 그 결과물이 홍준표 유승민이라는 거예요. 저는. 네. 반대로 두 번째 민주당에서는 가면 이재명 후보가 약진이 많았잖아요. 약진이 많았고 특히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대장동 이슈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LH 사건하고 이재명은 연결시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LH 사건을 까놓고 얘기하면 그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귀결이거든. 그런데 이제 대장동이라는 이슈가 이재명 후보하고 밀착되어 있는 거기다가 LH의 부정적인 인식과 맞물려 버리면서 이제 이게 더 커졌던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거죠. 민주당 내 세력 구도 그리고 민주당 내 핵심이나 586이라든가 이런 애들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전 봐요. 근데 이제 정치적 선택을 이재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 그런 거죠. 왜 소위 말하는 586의 좀 이제 강경파들이 그 권력을 잡고 걔네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결국은 걔네들 선택이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뭘까? 그걸 봤을 때는 이재명이 되는 게 맞는 거고 맞다는 걔네들 입장인데 사실 저는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는 거고
그럼 이낙연이 맞냐? 사실 이낙연도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거 다 그냥 공자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지금 공자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뭐 과거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이재명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예. 이재명으로서는 약간 뭐 불운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낙연이 아니고 이재명이었던 건 뭐냐면 문재인 5년에 그냥 단순 모방이 되어서는 뭔가 불안하다, 안 된다. 여기서 약간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열망들이 약간 본능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그렇죠.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약간 그 내부에서 표심이 실렸던 거는 그래서 나왔던 논리가 이재명도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이 궤변이 이제 나오게 됐던 이유도 이재명과 문재인은 다르다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이재명을 후보로 만들게 됐던 요인이었던 건데 사실 그걸 또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러다간 이 문파들 그렇죠. 문파들하고 또 척을 지게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문순도 있었고 또 아마 부산 교육감이 누구시죠? 부산? 부산 교육감 김석준이지. 김석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이낙연이 아닌 다른 대안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야 뭐 제가 볼 때 그건 뭐 약간 뭐 그러니까 예를 뇌피셜이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뇌피셜이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한 거를 분명히 민주당은 뭐 봐야 되지만 뭐 제가 분석할 필요는 없고. 예. 하여튼 그래서 이번 선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왜 이 질 수 없고 당연하게 정권 재창출에 무조건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상황들이 이렇게 급변했느냐. 이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귀책 사유를 봐야겠죠. 그런데 이 단기 한 5개월 내에서는 왜 윤석열이 이렇게 무조건 여유 있게 가다가 초박 빈 거 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귀책 사유는 윤석열과 국힘의 어떤 자기 내부를 성찰해야겠죠. 그게 막판에 무슨 반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건 그런 측면에서 또 되돌아보지 않으면 이 차기 정부 윤석열 정부는 또 이제 보면 뭐 말 그대로 박근혜 시대로의 콩가루가 퇴행이 되는 되겠죠. 콩가루가 되는 거죠. 뭐 이게 이제 화학적 결합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 뭐 이핵관 싸우다가 안철수 붙고 뭐 난장판 되다가 또 이렇게 다 갈 텐데 그건 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요새 심상정 욕 엄청 얻어먹더만 민주당 쪽에서. 왜 심상정을 욕해? 뭐지? 이게 심상정 단위로 했으면 그 뭐 이겼을 거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의 단일화가 득표에서는 이게 무슨 뭐 윤석열이 무조건 큰 어드밴티지가 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심지어 하물며 안철수도 그러는데 이 심상정 지지표는요.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이 기름기 다 빠진 표예요. 그럼요. 심상정 표라고 하는 이 고정된 표는 거예요. 예. 이 표의 정체성이 야 심상정이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단일합니다라고 해서 온전히 갈 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요. 그 표는. 당연하죠. 제가 볼 때 그러면 한 60% 이상 기권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기권으로 가는 표기 때문에 그게 이재명한테 절대 가지 않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는 선거가 주는 또는 패배가 주는 것을 이후에 어떤 다시 한번 제도약과 재기를 위한 자양분을 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도 남 탓인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왜냐하면은 예. 지들이 세상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들의 세상이 중심이어서 이 심상정 찌끄러지 니네들이 왜 우리한테 안 붙어갖고 윤석열 세상을 만들어줬냐고 하는 아주 나쁜 그 생각이에요. 그거는 지들이 세상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살아요 어디 갔어도.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러면은 심상정을 설득할 수 있을 그 이전부터 뭔가를 해지 막판에 2.4를 가지고 이지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지. 그건 결과 논리이면서도 극악한 논리예요. 결국은 누군가에 대한 희생양을 삼고는 논리인 거예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남 탓이에요. 그러니까 남 탓이에요. 결국 대표에게 내놓은 안 버린 거예요. 지들은 깨끗하고 지들로 중심해야 된다고 하는 예전부터 비지파부터 시작됐던 그 새끼들이 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이러저러한 요인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심 축에 있는 것은 항상 내부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어떤 뭐 속된 말로 하면 전략 전술이든 우리의 어떤 선거 캠페인이든
또는 우리의 포지셔닝이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외부적 요인으로 탓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뭐 그냥 뭐 여태까지 콩가루 되는 거죠. 여태까지 콩가루 되는 거지. 걔네들이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콩가루에 또 악순환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정의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왜 졌을까? 윤석열이 왜 이렇게 간단하게 아슬아슬하게 이겼을까? 정의당은 왜 2.4%로 쪼그라들었을까에 대한 자기 내부에서의 평가를 찾는 것이 스스로의 미래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제일 중요한 자세인 것 같다. 이런 그래서 말씀을- 정의당도 예. 그 회색 분자들 다 쳐내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허접한 인간들 그 내부 당원으로 갖고 뭐 하겠어요. 그 결국은 그 저 가지도 못할 인간들 언젠가 저기 중요한 측면에서 또 뒤통수나 치는 옆구리에 칼 막는 인간들을 왜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는. 제가 참 못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페북에도 쓰고 그랬는데 저는 2010년도에 그 기억들을 잠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지사에서 심상정은 사퇴하고 유시민과 단일하고 유시민을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심상정은 영웅이 됐어. 근데 그 진보신당 내에서는 심상정은 역적이 됐어요. 거꾸로 노회찬은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를 해서 3%를 받고 1% 차이 한 명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완전히 뭐 그러니까 역적과 저주와 그냥 뭘 당했어요. 진보신당 내에서는 영웅이 되었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허망한 거냐. 지금 보세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영웅이었던 심상정은 지금 또 소위 말해 국시장이 됐고. 아니 지금 그때 지금 정의당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노회찬이 없으니까 이래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노회찬을 저주하고 악마화시키고 거의 멘탈을 완전히 초갈갈이 짓이겼던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들이죠. 노회찬이 없으니까 정의당은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다 뇌피셜이야. 이게 다 남 탓이야. 등신들인 거지. 남 탓인 거예요. 이게. 세상은 남 탓으로는 안 바뀐다. 계속 남 탓하고 그럼 계속 그 따위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제 키보드나 두드리면서 하는 거지. 그게 대안도 없이. 자, 우리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연장선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이제 윤석열 정부잖아. 5월 달부터는 자기 정부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들, 바뀌는 것들 뭐가 있을 걸까? 이것도 한 번씩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소년 심판이라는 영화, 촉법 소년 그 관련되어서 윤석열의 공약 중에 하나가 난 잘 몰랐어요. 그게 통합가정법원의 신설. 그렇죠.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호 처분을 하는 데와 형사 처벌하는 데가 분리가 돼 있는 거죠. 분리가 된 구조인데 이것을 원스톱으로 하나로 하자. 단순한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호 처분인 상태의 재판부와 거기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합쳐서 원스톱 일종의 원스톱 체제 뭐 이런 형태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그 공약의 핵심이죠. 예. 이게 뭐 사법개혁 그 윤석열 사법개혁 공약 중에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까 왜냐하면 소년 심판을 영화 드라마를 보다가도 이 죄질이 좀 나쁘거나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다른 어떤 추가 범죄가 나온 애에 대해서 그 판사가 이성민이나 이정은이 하다가 너 딱 보니까 이러니까 검찰로 역송해서 다시 형사재판을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던데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애가 도망갈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상태가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영장을 바로 청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영장은 판사가 내줄 수 있지만은 검사가 신청하지 않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법에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예요. 그럼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소년 사건을 처음에 보는데 이게 보호 처분인지 형사 처벌인지를 한눈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심리를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보호 처분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호 처분만 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간이 커지는 거고 다시 또 형사 처벌을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도 여러 그 대안으로서 나오긴 나왔는데 좀 신중하자. 왜냐하면 판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보신주의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형사처벌로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처분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소년범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거지. 판사 개인의 어떤 편견, 예, 그렇죠. 또는 선입관,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신중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만은 소년범의 특성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얘기하냐면 선거에서 어쨌든 뭐 윤석열 악마론 또는 뭐 이재명 악마론 뭐 이런 프레임들은 어차피 선거에서 벌어진 전쟁이지만 그러면 윤석열 시대에서 뭐가 바뀔 것인가? 그렇죠. 예. 경제 정책과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방역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이거를 또 보면서 더 최악이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면 최저임금도 없어지고 무슨 이제 건강보험도 없어진다 이런 식의 마타도와 이 개구라가 퍼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지 말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국회 통과 사항이고 예. 또 여러 가지 대통령령을 만든다 하더라도 한 번에 바로 만들 수 없어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대통령 포고령 정부가 된다. 아직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또라이라도. 국회가 호구라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국회의 불가능해요. 절대 다수를 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면 윤석열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바뀔 수 있는 것 중에 당장 최근에 나온 뉴스를 우리가 보니까 몇 개 중에 하나가 통합가정법원으로 간다더란. 이 통합가정법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소년범죄뿐만 아니라 뭐 가정폭력, 그렇죠. 아동학대, 그다음 데이트 폭력 이런 문제에 대한 형사의 권한, 네. 이런 시스템들을 그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예. 전문성이 없는 판사들이 그 판결을 내려갖고 굉장히 심각한 재판의 어떤 미진함 때문에 그래서 통합가정법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년범과 이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이걸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판사의 전문성 그리고 심리의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그건 중요하다. 다만 신중해야 되지만 저는 뭐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보고요. 다만 전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요소들을 좀 준비를 완비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해사 전문 법원인데요. 사실 이건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전문 병원이라는 전문 법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해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건이 선박 사건이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저기 삼성에서 그 태안 사건, 태안 같이 태안반도에서 그게 보험금이 수천억이 넘어갑니다. 예. 근데 우리는 회사 전문 법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위탁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가 있긴 있는데 네. 법원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뭐 몇 명으로 감당이 안 되는 안 상황이죠. 되니까 수조 원, 수천억짜리 네. 재판을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 법원을 만드는 건 맞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데 건수가 커. 그럼 그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법원을 유지할 정도는 아닌데 한 번 터지면 수조 원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차라리 그게 아니라 보험범죄라든가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법원으로 가되 그중에 하나가 회사법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의 공약 중에 하나는 예. 그렇게 회사법원으로 회사 전문법원 전문법원으로 외국으로 유출되는 어떤 돈을 막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가능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다. 예. 예. 근데 이 회사 전문 법원 전담 법원하고 가정법원 통합가정법원 아까 얘기했던 뭐 아동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을 다루는 이게 윤석열의 사법개혁의 1호 공약이라는 거죠. 네. 무슨 검경 이게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요것의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 어떻게 운영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이건 막연히 뭐 윤석열이 했으니까 부정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해볼 만한 가치도 있는데 예. 신중하게 예.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예. 자, 요것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거는 공력의 문제는 아닌데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검찰공화국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일부 기사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검찰의 어떤 측면보다는 경찰에서 우리가 계속 몇 번 얘기했던 그 정보 경찰
경찰의 정보 기능. 그 뭐죠? 그 노란색 서류 들고 이제 예,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쉽게 말하면 사찰 기능이죠. 예. 이 기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던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정보 경찰이 박관천이 그런 게 들고 가서 이제 한 장 보고하는 직접 보고하는 지금 원래 그 이준석이 그 반대했던 사람이 이철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윤핵관 중에 한 명도 언급됐던 사람이야. 언급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정보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는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이 윤석열이 이철규를 사무총으로 앉힐 때는 이게 경찰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난 거는 이게 그 경찰 혹은 정보 경찰 애들이 윤 쪽에 서버렸나라고 하는 소문도 파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 경찰 애들은 퇴직해서도 꾸준히 인적 레퍼럴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검사 출신들이 변호사가 돼서도 이 검 쪽에 엄청난 인프라를 가진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가 사무총장이 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는 거는 이게 분명히 윤 쪽이 정보경찰 라인을 동원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윤석열의 공약 중에는 이거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약간 회귀시키는. 그게 그러면 경찰이 반발하잖아요. 대신 그러면 경찰한테 정보경찰을 개혁하지 않겠다. 오히려 정보경찰을 강화시켜 주겠다라는 어떤 내락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뭔가 퇴행과 후퇴가 일어날 거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야가 아니라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지금 이제 경찰 고위 수뇌부한테 계속 지금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했으니까 니네 정부 계산 써. 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계속 얘네들이 경찰 수뇌부 애들이 언론에 흘리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그 얘기는 야 경찰은 이 새끼들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예, 자기들의 이 캐파와 파이가 커지는 게 제일 중요한 애들 아니야.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지금 꽃놀이패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조국 사태 터졌을 때도 정보 경찰이 이미 문재인 정부 돌아섰다는 얘기도 몇 번 했을 겁니다만은 그건 뭐 그 전이고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정보 경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이재명 쪽은 도와주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윤석열을 도와줬다는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철규라는 사람이 윤석열 쪽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의 역할을 했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아니 그 지금 이철규 의원이 지금 이 어쨌든 인수위를 꾸리고 지금 라인업을 짜고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 물망에 올랐어요. 지금 행안부가 물망일 뿐이고 지금 당장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아직 인수위 구성이 안 됐는데 먼저 라인업 그러니까 비서실장 보좌를 하잖아요. 그 이철규를 지금 총괄 보좌역으로 임명했어요. 중요한 역할이네요. 총괄 보좌역이라는 말은 이제 핵심 좌장이죠. 핵심 내시야 환관이야. 그러니까 측근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고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이 경찰 경기 경찰 출신의 정보 경찰 라인업인 거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윤석열 하면 뭐 검찰 권한 강화, 근데 검찰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으로 물론 검찰의 권한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제한적이고, 근데 오히려 경찰의 어떤 정보 기능, 야 우리 윤석열이 되면 검찰이 커진다고 하는데 그럼 경찰은 뭘로 달래지?라고 하면서 정보 경찰 정보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게 우려만이 아닌 게 아까 이철규의 포지셔닝. 그렇죠. 요건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령이라든가 저기 행안부령 정도로도 쉽게 정보 경찰의 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 경찰의 정보에 대한 해석을 부령이라든가 이 대통령 0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하는 건 대통령 마음입니다. 검경 수사권은 법을 바꿔야 되지만 그렇죠. 이건 이거래. 그래서 제가 계속 편집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찰 개혁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미적거렸느냐에 대한 비판도 했었고 결국은 이 후과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경찰이 민주화됐을까? 얘들이 그 자신의 과거를 했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이미 찌라시나 도는 게 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정부 이제 인선들에 대한 함화평들이 올라가요. 뭐 인수위원장, 국무총리, 뭐 안철수니 이석준 무슨 전 국무조정실장이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코웃음이 났던 게 민정수석 한동훈 검사장 네. 이것도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완전 폭망이죠. 민정수석 없앤다면요. 민주수석 없애기도 하고 한동훈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네. 그냥 이거는 민주당식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건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철규의 특별보좌역 임명과 행안부 장관 함합평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쵸. 오히려 경찰 기능은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자기들의 파워는 커지고 있고 감시와 견제 기능들은 별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이런 것을 또 주목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저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예. 사실 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나라 정보 경찰들이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떤 매 계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언론에 터지게 되는 이유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뭐 선거 졌다 그런 것이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 정보 경찰의 그 라인업을 예.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3월 12일 대선 끝나고 이틀 뒤에 이제 대선 이야기는 우리 막장에서는 요거로 대충 끝내고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 시대의 우려점, 기대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민주당이 여전히 뭐 173석의 어떤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뭐 정의당의 이후 행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시사에서는 한 번씩 그렇죠. 짚어보는 걸 하고 다음 주 토요일은 다음 주 토요일은 저희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우리 배상훈 선생의 또 친구이기도 했던 그 분이 그 5주기 행사를 이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회찬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오재영 씨가 돌아가신 날이 돼가지고 같이 마석공원에 가서 행사를 해야 돼가지고 조직부장을 하셨나요? 조직실장이었죠. 실장이었죠. 예. 민주공당 조직실장이었고 노회찬 의원의 영원한 뭐 비서 보좌관이었죠, 그 사람이. 사실 우리가 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힘들게 또 어렵게 일하시다가 불의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어떤 것을 해서 다음 세대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 그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은 저희는 가서 이제 추도식을 하고 예.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맥카트 해갖고 또 올려드리도록 할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2일 방송은 오늘 마무리. 화요일 날 뵙죠. 마지막 화요일. 하시고요. 화요일 날 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좀 격한 얘기도 드렸는데 뭐 원래 저는 그런 얘기 잘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코로나 좀 진정되면 우리 오픈브라임 모임에서 같이 모임하면서 해요.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